김성환의 시사야. 곧 있으면 설입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는 건데요. 하지만 해를 넘겨서도 투쟁을 끝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쌍용차 이야기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은 쌍용차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018년 9월 노노사정, 그러니까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사측과 경사노위의 합의를 통해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 119명을 복직시키는 것에 합의했는데요. 아직도 4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무기한 휴직 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직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또 한 번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10년 7개월째 복직을 호소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떳떳하게 일하고 임금을 받고 싶다는 그들의 호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또 사측의 일방 통보로 노사정 합의가 깨진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복직 약속이 지켜지길 기다리는 노동자들에게 하루빨리 희망의 메시지가 날아들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그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심이 좀 깊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결론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원래 오늘 오후에 국방부에서 발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보도 유예 상태에서 국회발로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국회 쪽에서 먼저 언론이 보도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기보다 네.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결과를 안규백 위원장이 내가 어떤 걸 보고받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국방부 엠바고가 깨지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 내용은요. 안규백 위원장에 따르면 이 국방부로부터 아덴만 일대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 부대를 일부 지역으로 확대해서 파병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아덴만 인근에 파견되어 있는 지금 청해 부대 왕관함의 작전 범위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정식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작전 확대는 한시적이고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와 협력할 예정으로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이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의 호송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고 필요시 IMSC와 협조한다. 이런 그 골간을 밝혔습니다. 근데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엠바고를 안 깰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안규백 위원장이 먼저 깨니까 보도자료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정부는 호르무즈 독자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는 따로 필요 없다. 이미 뭐 비준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지금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 설명입니다.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그러니까 작년에 통과된 건데요. 네. 여기에 보면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라고 돼 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등을 할 때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네. 작년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파병 비준 동의안 통과할 때 유사시에는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르무즈 해역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그거는 이미 비준 동의안에 처리될 때 그때 동의 절차를 얻었을 때 동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별도의 비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군요. 거기에 유사시 또 우리 국민 보호 활동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청해부대에서 앞으로 하게 될 그 작전의 내용이 이제 네. 우리 국민 특히 우리 국적 선박의 이제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작전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민주당이나 대한신당은 그러니까 대한신당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반면에 국회의 다른 야당들은 좀 이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새로운 보수당 같은 정당들은 그 이번 그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동의를 하면서도 네. 국회 파병 비준 동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반면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이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야당들은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파병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전투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우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우려가 가장 크고요. 뭐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인터뷰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다른 파병이다. 그러니까 아덴만과 아라비아만이 붙어있긴 하지만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오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입장이 오전 오후가 달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오전에는요. 예. 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늘 그 다른 건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호르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그 오후에 하기로 한 건데 왜 지금 물어보지? 약간 처음에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 윤상현 위원장이 처음은 그런 반응이었는데 네. 이미 깨졌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 작전 반경을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 유사시 국민 보호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의 행동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윤상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2011년에 리비아 파병, 15년 예멘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한국당에서 또 국방부 출신인 백승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따져보면 이게 추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한국당 대변인이 이걸 정리해서 발표할 때는 파견 지역 임무 기간 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좀 약간 뭐랄까요? 그러네요. 약간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야당의 벽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취지로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당은 크게 이제 반대한 입장은 사실 아니에요. 네. 지금껏 최근에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정부 여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그 김성원 대표님 논평 내용에도 보면 네.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 긴장 속에서 프랑스 비롯한 국가들이 이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파병 문제가 예민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2003년도 이라크 파병 문제 자이툰 부대 갈 때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뒤늦게 후회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사실 그때 파병 문제를 가지고 진보층이 서로 찬반으로 갈렸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운명이라는 저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2003년 그 이라크 파병할 때 그 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이 책에서 그 당시의 파병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 보기 어려웠다.
파병했다가 희생장병이 생기게 되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점을 책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얽혀 있고 그리고 미사일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끝까지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 정부의 결정의 배경이 아니었겠냐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사실 뭐 엠바고 얘기도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발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의도적이지 않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왜 이런 발표를 파병을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청와대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직접 하시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대변인 등을 통해서 아마 적절한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네. 발표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원래 오후 4시 정도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전에 앞당겨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뭐 엠바고라는 게 발표를 안 하려고 해서 엠바고를 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 발표를 네. 하긴 하는데 미처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후 4시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가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국방부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청와대가 받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들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방어 논리로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요지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게 110쪽 분량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여기에서 쟁점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이 수사 개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일시 중단했다. 이게 네. 지금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외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은 자주 중단하고 재평가하고 취소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러면서 한국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네.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 분담금을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와 함께 이제 병렬적으로 든 예시들은 뭐냐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이건 실제로 뭐 어떤 군사적이나 뭐 식량 지원 같은 거를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한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과 네. 미국 간의 방위 분담금 협상은 뭐 미국의 어떤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 심정에서는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한 것은 뭐 통상 있어 온 일이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다 보니까 아마 지금 한국을 좀 딱 들어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거니까 나름 그래도 뭔가 의도나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우리나라를 여기다 끼워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계속 이제 뭐랄까요? 한국은 뭐 부유한 나라다. 계속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네. 실제로 지금도 협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 탄핵 변론 요지서에 등장한 걸 통해서 사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해석이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나라와의 어떤 걸려있는 현안들 중에 지금 한국의 사례가 여기에 좀 해당한다고 보고 네. 자신의 탄핵은 뭐 부당하다 이제 그런 요지의 변론이니까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례를 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들이 결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뭔가 그래도 거리감이 조금 좁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참고로 오늘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간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네. 뭐 당연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관하다는 거고요. 네. 뭐 여당 안규백 위원장도 뭐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네. 이 호르무즈의 청해부대 파견은 동맹에 대한 기여 부분이라서 그 방위비 분담 협상 틀 밖에서의 동맹 기여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제기했던 논리가 미군이 와서 파병하고 그러면 파병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벌이는 전쟁 안에서 우리가 파병하면은 그 분담 비용도 지금 좀 제해준다거나 네. 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위원장 말이 그 점을 네. 이제 지적한 겁니다. 이제 서로 간에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설마 올리겠느냐. 이제 그런 좀 기대가 담긴 건데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제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는데 협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타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방위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오늘 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고려하면 이 기존의 그 방위 분담금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 인상하는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이견이 좀 조율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앞서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지난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해 폭이 넓어지고 있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결과는 뭐 실제로 나와봐야겠죠. 이제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사가 미국에 갔다가 지난 16일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 16일에 이제 귀국길에 인터뷰를 할 때 이 상당한 의견 접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항상 새로운 이슈들이 늘 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로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5배는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 갖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올해 3월과 4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도 작년과 비슷하게 축소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국방부 발표가 나왔어요. 네, 국방부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거기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네. 이 올해 3, 4월에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일단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미 간 협의에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규모가 작년처럼 그러니까 그 조정이라는 게 사실상 축소가 돼 있는 건데 네.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올해에도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기조에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변동 가능성을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논의한 적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이 업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3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방문을 했는데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책임 국방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그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기 바란다. 이렇게 지시하면서 2022년 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쭉 정리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나란히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양측 모두 외교안보 전문가였어요. 예. 이게 사실 오늘 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래서 계룡대를 간다는 게 네. 사실 지난주 말 정도부터 어느 정도 국회나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계룡대를 가는 건 청와대 외부 행사기 때문에 경호 때문에 이제 미리 사전을 보든 못하지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계룡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예, 뭐 업무 때문에 간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예. 아마 이제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일정에 맞춰서 아마 좀 뭐 민주당에서는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한국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이 대응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민주당 쪽부터 보면 민주당은 오늘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 교수는 충남 천안태생이고 육군 학사장교 43기로 군 생활을 하다가 2016년 방위사업청에서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에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건국대에서 취득을 해서 국방대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방위산업 분야의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면서 이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기렸습니다. 이 최기일 교수는 영입 기자회견에서 방위산업 육성, 국방개혁 2.0 완수 등의 이제 자신의 사명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최 교수가 모병제 이슈를 또 꺼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최 교수가 꺼냈다기보다는요. 이게 물론 이제 그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 것도 뭐 정치인들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긴 하는데 네. 사실 그 모병제 이 질문 사실 기자들이 질문을 물어봤어요. 과거 그 전에 당에서 모병제 관련 이게 나왔는데 안보 전문가로 당에 영입된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최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역 감축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징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10년 안에는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 오늘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한국당 영입 인사는 누구였습니까? 한국당 영입 인사는요, 이 외교부 정책기획관 또 국방부 장관 정책부장관을 지낸 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입니다. 네. 뭐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렇죠. 많이 들으셨을 네. 텐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신범철 센터장 역시 충남 천안 출신인데요. 네. 미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국방연구원 또 이제 뭐 국방부 장관 정책부장관 뭐 외교부 정책기획관 등의 이 공직을 두루 역임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 신범철 센터장 영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분야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뭐 이런 점을 주장을 했는데요. 뭐 2년 전에 국립외교원 교수 시절에 방송 토론회에 나갔다가 이 전직 한국당 국회의원 옆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오늘 폈습니다. 피해자다.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교수인데 방송에 네. 나가서 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뭐 이런 네. 한국당 측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로 민주당은 11번째, 한국당은 5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간 듯하다. 뭐 이런 뭐 분석 기사들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앞서갔다는 게 더 많이 영입했다는 네, 그렇죠. 좀 더 빨리 영입도 조금 더 빨리 작업이 이루어졌고 자유한국당은 영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 이름을 꺼내면 사실 한국당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박찬주 네. 전 네. 사령관 그 효과 때문에 사실상 한국당이 그 1월 초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게 인쇄 영입이 멈춰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안보 인사는 논의를 하고 이제 신년 들어서는 민주당 한국당 모두 좀 중도 확장 그다음에 원래 자신들의 취약점을 좀 보완하는 그런 컨셉트를 좀 인재 영입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를테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분이 한국당에 어울리는 뭐 인재인가 약간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산업재 공익신고자 이종원 씨라든지 아니면 뭐 그 스포츠계 미투 1호 제보자인 네. 김은희 고양 테니스 아카데미 코치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반면 또 민주당으로 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색깔과는 조금 다른 뭐 이를테면 뭐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 경제관료 출신인 뭐 육동환 전 국무차장 한경호 전 경남부지사 뭐 이런 분들이나 또 뭐 삼성경제연구소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 출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과거 이 새누리당 시절에 자유한국당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상대방의 가치를 먼저 끌고 오려고 하는. 그렇죠. 원래 그런 모습이 총선은 있네요. 각자 자기 진영 집단 속을 한 다음에 중도로 뻗어가는 싸움이니까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의원들을 공천 물갈이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명단이 돌고 있기도 하던데요. 자유한국당은 또 지금 물갈이 공천을 얘기했잖아요. 네. 뭐 물고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물까지 갈아버리겠다 이렇게 공관위원장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작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물갈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에 지금 따끈따끈한 발표가 나왔는데 네. 오는 28일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를 이제 발표하겠다. 근데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고 네.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하위 20%는 지난 총선의 공천 배제 방침과는 달리 경선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빼고 네. 그러니까 포함해서가 아니라 빼고 나머지 총선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 중에서 20%를 산정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불출마 의향서를 낸 사람들을 빼고 그 모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위 20% 대상자가 총 22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지금 한 12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상대적으로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TK 지역이 지금 정종섭 정종섭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뭐
같은 영남이지만 또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는 뭐 한국당 전체 22명 중에 6명 정도가 불출마 선언을 한 거랑도 상당히 대조가 되는 대목인데요. 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TK 지역은 당에서 제시한 컷오프 33%, 이 현역 교체율 50%보다 높아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김영호 위원장은 포퓰리즘은 지향해야 하지만 국민 선택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가리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검찰개혁법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경찰과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 역시 이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당부하면서 네. 이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 직제 개편안도 의결이 됐죠? 네, 이것도 지금 원래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리란 예상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 조정하는 이제 그게 골자인데요. 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가 되고 전국 검찰청 전체로 보면 13개의 직접수사부서가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경제범죄 형사부로 바뀌게 되고요. 뭐 또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게 그 비직제 형태로 운영됐던 서울 남부지검 산하의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게 폐지가 되고요. 네. 이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되고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맡고 있던 사건은 이 남부지검 금융조사 1, 2부로 재배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직접수사부서 폐지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던 거죠? 예, 뭐 대검찰청이 지난 16일에 공식 의견을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때 보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관련해서 일선청 의견을 수렴해서 이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 이게 대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뭐 또 서로 합의를 했다. 법무부가 좀 양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 것 같던데 그렇게 안 된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인사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죠? 중간 간부급이야. 네,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 인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싶네요. 왜냐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 수사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이제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내용 외에 네. 이 검찰이 특별수사단 같은 임시 수사 조직을 만들 경우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오늘 이 대통령령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수사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세월호 특별수사단이고 네. 뭐 강원랜드라든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다 특별수사단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다 검찰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뭐 이를테면 지금 정권 관련 사건이 됐든 무슨 사건이 됐든 이 수사단을 만들려면 법무부 장관 사인을 받고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뭐 추미애 장관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그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제도화시켰다 이제 이런 네. 얘기군요.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위한 계획안도 의결이 됐어요. 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네. 이 계획안은 올림픽 공동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뭐 그런 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는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스포츠를 통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이게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제 9.19 평양선언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에 실무적인 착수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돼야지 이것도 사실은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는 뭐 북측이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연기를 했어요. 벌써 두 번째인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예, 그 재판부는 변론을 제기해서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건을 적게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재판부 측의 연기 사유는 이런 거였는데요. 그간의 재판에서 이 문제가 됐던 게 2016년 11월 9일,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이 피고인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그 이른바 산채라는 데 모셔가지고 네. 이 뭐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랜을 시연하는 걸 보여줬다. 이게 이 드루킹 측의 주장이고 특검 측의 주장이었는데 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 그 시연 난 본 적 없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부는 그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있었냐 없었냐, 그 시연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것만 지금까지 너무 집중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모관계,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리가 좀 미진했다. 그래서 추가 변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양측 변론을 통해서 이걸 들어보겠다, 심리를 더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연을 받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물론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김경수 지사 측으로 볼 땐 좀 불리한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상당히 불리해졌죠. 네. 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오늘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이 오늘 이 변론 재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후 만난 자리에서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그 변론 재개 사유라서 약간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소 의외의 성명 준비 명령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 어쨌든 재판부가 그 만난 거는 이미 그 사실로 이미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어 전략을 할 때 그걸 인정하고 그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그 오늘 재판부가 잠정적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원의 그 오늘 잠정적인 판단도 그 부분 잠정적이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확정적인 어떤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좀 반발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고는 어떻게 되죠? 총선 전에 나오나요? 아니면 총선 좀 지날 것 같은가요? 지금 총선 기일보다는 좀 넘기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통상 한 2, 3주마다 기일을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앞선 뉴스 시간에도 잠깐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 해협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발표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정부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네. 매우 비논리적인 결정이다. 비논리적인 결정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우선 방금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자 파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구축함 한 대가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미국하고 무관하게. 그걸 독자 파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연근에서 북한하고 대적할 때도 구축함 하나 보내는 작전은 없죠. 그 구축함 한 척이 할 수 있는 작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게 어떤 군사 작전이라는 건 작전 계획이 있고 또 주변에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고 가는 건데. 네. 그런데 구축함 한 척이 연간 900회를 지나다니는, 우리나라만 해도 900회 상선과 유조선이 지나간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작전을 합니까? 그런 것들은 막연하게 우리 네. 구축함이 어디 가서 무슨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파병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일컬어 독자 파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실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사실은 미국 쪽의 요청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일단 뻔하죠. 작전 범위를 일단은 형식상으로 넓힘으로 인해서 파병을 했다고 하는 명분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파병 규모는? 예, 일본이 파병 규모가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 해상 초계기까지 투입이 네. 돼가지고 우리보다는 뭐 두세 배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미 유조선이 어뢰로 피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거기서 공격을 받았고 또 이란하고는 이미 촘촘한 외교 관계로 마쿠 대화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란하고 더 대화를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일본이 미국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하는 전 세계 나라 중에 두 나라를 꼽으면 영국과 일본인데 네.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파병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래서 독자 파병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파병을 지금 만약에 현 상태로 파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작전을 전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자, 우선 말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에서 작전을 하려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네. 하물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네. 또 그 해협의 폭이 길이가 5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육지에서도 지나다니는 배가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 주변 인근 육지에 이란의 모든 무기가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포, 미사일, 어뢰 뭐든 다 쏴도 거기는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좁고 민감한 수역에서 작전을 할 때는 인근에서 공격이 있을 때 방어 대책을 수립해놓고 가는 겁니다.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유사시 우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그거 미국 도움 없이 됩니까? 우리 단독으로 되냐고요. 만약에 그거 완전 작전을 하려면 우리 해군 전체를 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면에서 단독 파병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단독 작전 능력은 우리 해군이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앞서 이제 뭐 이해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그 우리 정부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그 고심을 했던 그 고민의 지점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 관계를 미국이 이제 요청을 했던 거고 우리 입장에선 사실 한미 동맹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파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그 부분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남북이 교류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게 파병하고 거래될 수 있느냐? 네. 거래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네. 파병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건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관철되는 거지 호르무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는 합니다. 네.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의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그 입장은 이해하더라도 동의 못하는 어떤 그 결과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비록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럴 때 섣불리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이끌고 가면 미국은 이란을 압박과 제재하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거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경로일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금강산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 미국의 생각이 호르무즈 파병으로 바뀔까요? 그건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데 저는 한 표를 걸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 관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네. 미국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좀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정말로 어떤 북한하고 교류의 끈을 유지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 평화공원을 DMZ에 만들겠다고 했듯이 네.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이익,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파병을 둘러싼 마쿠 거래나 어떤 흥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그렇게 시도하면 미국이 제일 싫어해요. 예를 들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보내가지고 콜린 파웰 국무장관을 만나 뭐라 그랬냐면 이라크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미국이 관심을 가져달라 그랬습니다. 네. 일주일 뒤에 뉴욕타임즈에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한국 정부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약소국의 접근법이에요. 네. 왜 거래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북핵 문제는 미국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가 뼈아픈 그 경험을 했고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런 것보다는 이 한반도 문제에 우리 대한민국이 당사자고 우리의 주권과 이익과 가치를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파병해 줄 테니 북핵에 양보해. 이런 거래가 통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북핵 문제가 제기된 지난 30년 이래로 그런 거래가 통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국 쪽에서 계속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의 절충적이고 애매한 파병을 통해 가지고 다소 미국의 어떤 그 압력을 피해가는 방식은 찾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란이 미국 못지않게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네. 자, 이왕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이 결정에 절대 찬성 못합니다만은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 의사가 없다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이란 쪽에도 우리 입장을 사전에 설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의 반응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잘 이해했다 그랬는데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이란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 중동이 외교적 해결의 길로 나갈수록 한국이 더 어떤 그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은 파병이 답이 아니고 이란의 그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김이고 이제는 외교가 말을 해야 될 때거든요. 네. 이럴 때 미국이 이란 핵 협정에 복귀를 하고 국제사회가 이란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이때, 네.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때 파병 결정하는 건 악수다. 지금은 외교가 말을 해야 될 때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좀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이란 정부의 입장이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청해부대 그 작전 반경을 넓혔어요. 호르무즈 해역으로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오해가 뭐냐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우리 해군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란이 여기에 그 화를 내기 시작하면 다른 세력들, 친이란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네. 이런 친이란 무장단체가 중동 전체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UAE에서 우리 교민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멘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수니파 국가들하고 잘 지낸다고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하고 또 정파적 논리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가장 치명적인 거고 네. 후과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란이랑 국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중동은 종족주의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동 평화를 위해 가지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할 때지 파병은 답이 아니다.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말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고 또 한미 동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실론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하더라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니 그러면 뭐 광해군이 명나라하고 그 제조지은 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후금 정벌하는데 함부로 군대 보냈습니까? 네. 국가는 대의 명분이나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과거에 우리가 광해군 시절부터 내려온 이 약소국의 운명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럴 때 전 세계가 국익을 중심으로 계산하는데 왜 우리만 동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느냐. 네. 그런 대의 명분이 절대로 군사작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좀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파병을 하고 난 다음에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청해부대가 그 정도 공격을 방어하고 안전을 지킬 만큼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아니 천안함 사건 보십시오.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서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도 구닥다리 어뢰로 쏴도 꼼짝없이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생소한 장소에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로켓 포탄, 어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력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구축함 한 척이 단독 작전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제가 아는 군사적 상식으로는 그 해역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기왕 만약에 파병할 거라고 하면 안전을 지킬 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미국과 연합 호위 함대를 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원정 작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합동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네.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구축함은 수시로 연료와 군수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고 자체 방어 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가 그 요즘 드론도 많이 발전했다는데 네. 그런 거 이렇게 그 투입시키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유 시설까지 폭파해 버리는데 하물며 구축함이 무슨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으로요. 짧게 네.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회 비준동의안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해적 퇴치하러 간 부대가 왜 국가를 상대로 합니까? 전혀 다른 파병인데 그건 국회 파병 동의안을 제출해서 비준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가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에 대해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의원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아버지 지역구라고 하지만은 본인도 거기서 나고 자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럼 아버지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선룰을 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네. 당내 규칙은 이 경선 시에 권리당원 50%, 예, 일반 국민 50%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이 현역 국회의원은 이 지역위원장을 맡는데요. 네, 이 지역위원장이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때문에 당내 경선을 할 때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 문석균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네, 그 지역위원회의 상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상임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이 지역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시에 보통 그 대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 때문에 이렇게 지역구의 승계를 받는 인물이 이 지역위원회의 이런 핵심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에 네, 당내 다른 인물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념적으로는 네, 세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런 부모와 관련된 당원들과 조직들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는다면은 분명한 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세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석균 씨가 아빠 찬스는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어제 또 문제제기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이 문희상 의장 공관에 문석균 씨의 아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손자죠. 손자가 거주를 하면서 이 한남동 쪽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다 이거예요. 예. 이거 역시 또 아빠 찬스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 네. 부분은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은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애프터 서비스 내용 들으면서 평등과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소득의 양극화를 얘기할 때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부정채용을 말할 때는 불평등이란 말 대신 불공정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평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결과지만 공정은 경쟁 상태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공정함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한 기관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줄을 서는 걸 선호하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 대의 계산대 앞에서 서너 개로 줄을 나누어 서는 것과 한 줄로 서는 것 가운데 소비자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줄을 여러 개로 나누어 서면 더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한 줄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더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장 아들이 경선도 거치지 않고 공천을 받는다? 문 의장과 민주당은 왜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줄 서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환이 시사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58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네요. 21대 국회 제대로 일하는 인재가 많았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6053님. 매일 10시에 퇴근하면서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제가 오히려 반갑다는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즐거운 퇴근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런 청취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게 마음 뿌듯하고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 응원과 비판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